에스크 프로페서 차 시간입니다. 39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금 물리에서 계란,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역학적 계가 무엇인지 공부했죠. 역학적 계가 말고 또 열역학적 계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둘을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열역학적 계를 중점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복습합니다. 무엇이 역학적 계고 무엇이 열역학적 계였습니까? 역학적 계는 물체들의 모임이었는데 어떤 물체들의 모임이었어요? 내가 위치 벡터를 구하려는 물체들의 모임. 위치 벡터를 구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 행동을 알려고 하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역학적 계는 어떤 것입니까? 열역학적 계는 무수히 많은 물체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하나하나의 운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하나도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 물체의 개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아서 그런 것인가? 역학적 계에서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 수 있을 정도야지 되겠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으면 셀 수가 없습니까? 열역학적 계는 최소한 10의 25승계. 이게 아보가드로 수의 오더죠. 아보가드로 수의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10의 25승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유한합니까? 그렇지 않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역학적 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부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널 에너지입니다. 열역학적 계의 인터널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열역학적 계가 무수히 많은 그 물체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그런 구성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다 구해가지고 이 어떻게 에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그 열역학적 계의 총 에너지인데, 그래서 열역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는 계 구성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합한 총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아마 외부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서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열역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둬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를 알아낼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열역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는 열역학적 계의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총 에너지인데 그것은 알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역학적 계의 중요한 성질로는 무엇이 있냐면, 열역학적 계는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그 계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그 정의가 바로 뭐였어요? 열역학적 계 안에 있는 입자들의 이제 총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구성 입자들 사이에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더라도 총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죠. 변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열역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상호작용한다고 하면 그건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뜻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열역학적 계가 그 열역학적 계의 외부의 다른 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는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열에 의한 방법과 일에 의한 방법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법은, 우리 그냥 역학적 계에서는 물체한테 힘을 작용해 가지고 이동시키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전달되죠. 그런데 이 열역학적 계에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입자 하나하나하고 뭘 하는 게 아니죠. 이 전체하고 해야지 됩니다. 이 전체하고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열에 의한 방법과 일에 의한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역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 내부 에너지가 많아지는지 작아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역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 값 자체는 알 수 없지만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증감은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들어온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면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죠? 나간 게 얼마인 줄 알면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과 일에 의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이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은 우리가 잘 알죠. 전도가 있고, 전도는 어떻습니까? 접촉시키는 거죠. 온도가 다른 두 개의 열역학적 계를 접촉시키면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저절로 열이 이동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는 열역학적 계 내부에서 대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열역학적 계 내부에서의 대류는 열역학적 계 자체의 에너지는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대류는 외부에서 입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러면 열역학적 계의 구성 입자의 수가 바뀌어서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성 입자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으면 열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형태인데, 이렇게 순수한 에너지가 열역학적 계로 들어와 가지고 구성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을 직접 증가시키면 그게 바로 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 에너지, 열의 이동을 Q라고 얘기하면 이동한 열량에 대해서 우리가 부호 약속을 합니다. Q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열량이 0보다 큰 그런 열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열역학적 계가 열을 흡수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호 약속입니다. 이 Q를 다른 방향으로도 약속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열역학적 계가 흡수한 열량을 플러스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Q가 0보다 작다면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열역학적 계로부터 열 에너지가 열이 방출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역학적 계가 일을 해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교환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열역학적 계의 부피가 바뀌면, 그러면 일에 의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기 열역학적 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X만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압력이 P라고 하면 그 P가 바로 요 단면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압력이 단면을 미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압력 곱하기 넓이 하면 되겠죠. 이 압력의 단위가 단위 넓이당의 힘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한 델타 X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F 델타 X니까 1인데, F가 바로 뭐였어요? PS였죠. 이렇게 PS를 쓸 것 같으면 S 델타 X가 뭐예요? 네, 넓이에다가 그만큼 델타 X만큼 이동하면 그게 바로 변화한 부피가 되죠. 그래서 P 델타 V가 바로 이 열역학적 계가 한 1이 되겠습니다. 이때 1에 대해서도 부호 약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이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P는 뭐 0보다 작은 거 없지, 이게 항상 0보다 크죠. 이건 델타 V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델타 V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피가 팽창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가 0보다 크고, 그러면 W가 0보다 크니까 다시 말하면 계가 외부에 일을 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리고 한 일이 0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계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이제 내부 에너지가 자기가 외부에서 일을 받은 셈이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열역학 계의 처음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이 상태 변수는 압력, 부피, 온도죠. 압력, 부피, 온도가 정해지면 그 열역학적 계의 상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 내부 에너지가 E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상호작용해가지고 열을 Q를 받고 외부로 1이 W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그렇게 바뀐 다음에 그 열역학적 계가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P', V', T'로 상태가 바뀌고 내부 에너지, 알 수 없는 내부 에너지도 E'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변화한 양, 다시 말하면 델타 E는 E' 빼기 E,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Q만큼 증가하고 W만큼 감소했으니까 Q 빼기 W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역학적 제1법칙이 바로 열역학적 계를 설명하는 이제 우리 역학적 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력학적 계는 이렇게 외부와 상호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력학적 계의 상태를 무엇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압력과 부피와 온도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 부피, 온도로 대표가 되는데,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력학적 계가 외부와 일과 열을 교환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상호작용하면이죠. 상호작용하면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냐면 그 도표로 표시합니다. 근데 변수가 3개씩이나 되죠. 그래서 하나는 따로 표시를 하고 PV 도표를 표시한다든가, 온도는 따로 표시하면서, 온도는 어떤 일정한 값이라고 한다면 한 축은 압력, 다른 축은 부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때 그 곡선이 바로 연력학적 과정을 표시하는 이제 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연력학적 계가 변할 때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지 되냐면 열적 평형을 유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연력학적 계가 열적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알짜 이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움직임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가 막 서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짜 이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같으면, 그러면 알짜 이동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적 평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연력학적 계의 열적 평형에서는 접촉된 두 계 사이에 알짜 이동이 없으면 그러면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온도입니다. 두 연력학적 계의 온도가 같으면 알짜 이동이 없다. 열 에너지가 이동할 수는 있지만 알짜 이동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 연력학적 내에서도 열적 평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력학적 계가 있을 때 한쪽을 가열하면 그쪽 부분이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 연력학적 계 내부가 열적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어요.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그 계 내부에 어디서도 열의 알짜 이동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내부의 모든 부분에서의 온도가 전부 다 같으면 그러면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연력학에서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는 말을 하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 역학적 계와 연력학적 계를 비교한다면 우리 상태가 있을 때 처음 상태를 역학적 계에서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위치와 속도로 표시하고, 연력학적 계에서는 압력, 부피, 온도로 표시하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외부하고 또는 다른 물체하고 상호작용하면 역학적 계에서는 내 위치하고 속도가 바뀌죠. 연력학적 계에서는 부피, 압력, 부피, 온도가 바뀌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상호작용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을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아까 한 상호작용과 정확히 거꾸로 상호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학적 계는 어떠냐면 처음 상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학 상태는 전부 다 가역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연력학적 과정은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돌아갈 때를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를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나중 상태에서 똑같이 상호작용을 했는데도 처음 상태의 압력, 부피, 온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가역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이동될 때만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계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가역 과정이 되지가 못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력학적 과정을 우리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여기 상태 변수가 3개씩이나 된다고 그랬죠. 이 3개가 한꺼번에 변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연력학적 과정이 압력, 부피, 온도가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력학적 과정을 나누냐면 등압 과정,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뭐냐면 압력 P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연력학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등적 과정도 있어요. 이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등온 과정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연력학적 과정이 되겠어요. 단열 과정은 외부와 열을 차단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등압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찰이 없는데 피스톤을 만들어 놓고 피스톤 위에다가 어떤 줄을 올려놓을 것 같으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열과 일을 교환하더라도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등적 과정은 쉽죠. 그냥 부피 안 변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등온 과정은 외부에 그 온도가 일정한 커다란 연력학적 계를 접촉시킬 것 같으면 그러면 항상 그것과 접촉시킨 다른 연력학적 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과 에너지라는 이제 말을 그냥 막 썼는데 이거 좀 분명하게 이제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A가 B한테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A가 B한테 힘을 작용하면서 변이 D만큼 이동시키면 W만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A가 B한테 W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A의 일이 얼마다, B의 일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A의 에너지는 이다. B의 에너지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한테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A와 B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A가 B한테 W만큼 일을 한다고 하면 A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B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만약에 W가 0보다 작으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일을 할 것 같으면 내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에너지를 받는 그런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냥 에너지 하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무엇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 하는 것은 물체의 속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열 에너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뜨거운 물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구성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옆에다가 뜨거운 물체에다가 다른 물체를 갖다 댄다고 그놈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이 뜨거운 물체는 다른 놈을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뜨거운 게 있으면 내가 혼자서 도망갈 수는 있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뜨거운 물질이라도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열 에너지는 스스로는 일을 못하는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다가 열 에너지가 되면 열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근데 마지막에 열 에너지가 되면 어떠냐? 여러분 다른 것으로 못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로 바뀔 때는 일을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열 에너지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열 에너지는 마지막에는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18세기까지도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열기관은 뭐냐면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일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죠?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이때 최초로 이제 열기관이 나와가지고 열 에너지를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그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산업혁명에 이르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열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열기관이 이제 그 열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열에너지 집어넣어 준 걸 전부 다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어쩌면 열에너지를 줘야지 돼요. 고열원에서 그 열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데서 찬데로 이렇게 접촉시키면 열이 가는 거죠. 이렇게 고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줍니다.
근데 그 주위는 어떻습니까? 저열원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저열원으로 저절로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차이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에 투입한 에너지는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 Q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기관에서 흘러나간, 이건 저절로 흘러나갑니다. 이거 방출한 열 QC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다가 부호는 안 붙였어요. 이 QC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이 QC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QH 더하기 QC. 이건 흡수한 열에서 방출한 열을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QC는 음수니까 그게 바로 일이 되는 것이고, 이때 열기관의 효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흡수된 열 중에서 일한 거,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QC가 항상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걸 다른 말로는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르노 기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효율이 어떻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QC가 0이면 요거 방출되는 열량이 0이면 되는데 이런 열기관은 결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열기관의 효율이 이제 1일 수는 절대 없지만,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최대의 열효율을 갖는 그런 열기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열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이론적인 열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동작 물질이 이상기체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열기관인데, 이 카르노 기관의 앞에 카르노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카르노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16세 어린 나이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제일 좋은 학교에서 이제 유명한 샤를이나 코리올리 등과 함께 공부했죠. 그리고 18세기에 뉴커먼 기관, 이런 증기 기관이 발명될 때는 그냥 발명만 했지 이 열기관의 동작 이론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론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카르노가 1824년에 이제 불의 원동력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런 저서에서 바로 열기관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이론이 그의 생전에서는 사실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열역학 이론을 전개하면서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양을 이제 제안할 때 바로 카르노 기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알게 됐는데, 이 카르노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콜레라에 걸려서 36세에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한 일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 같으면 역학적 계와 열역학적 계는 어떻습니까? 역학적 계는 물체의 운동이고 열역학적 계는 무수히 많은 물체의 운동인데, 우리 변수는 위치와 역학적 계는 위치와 속도고 열역학적 계는 압력, 부피, 온도였죠. 그리고 상호작용은 역학적 계는 힘이었고 열역학적 계는 열과 힘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 법칙은 역학적 계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열역학적 계도 열역학 제1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 하나면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충분합니다. 근데 열역학적 계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 하나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열하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간단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열역학적 제1법칙에 부합하는 이 현상입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죠. 열을 가열하면 그만큼 뜨거워지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근데 또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선박이 있는데 우리 선박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연료를 잔뜩 실어야 되죠. 근데 사실 열 에너지로 가는데 그 열 에너지는 어디에도 있습니까? 바닷물에도 열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선박이 간다. 이건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겠습니까?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만 가지고는 이거 왜 선박이 갈 수가 없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 시원해진다. 네, 그렇죠. 냉장고 속에 시원한 기운이 바깥으로 나오면 시원하죠. 이거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벌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가 공기의 열로 뜨거워진다.
우리 커피 가만히 놔두면 식죠. 근데 공기에도 열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열 에너지 가지고 커피가 뜨거워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커피가 공간의 열로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어떻습니까? 연력학 제1법칙으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연력학적 계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말고 다른 법칙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다른 법칙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고 하고,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한다. 가만 놔두면. 근데 이거는 연력학적 제1법칙과는 상관이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연력학적 제1법칙에 의해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연력학 제1법칙까지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물체가 열이 이동해도 아무 안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열 관계 높은 온도의 물체로 가면 에너지 보존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열기관을 얘기했는데 열기관이 어떻습니까?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도 저절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저절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19세기에 이때 이제 연력학의 이론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간단히 설명한 물리량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또 다른 법칙을 이렇게 말로만 했어요. 그래서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저절로 흐른다라고 하는 걸 어떤 물리량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를 들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은 어땠습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독일의 클라우지우스였고, 그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으로 1822년에서 1888년 사이에 산 사람이니까 19세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물리학자로 연력학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엔트로피를 만들었는데, 이 엔트로피를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카르노의 순환 과정을 해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르노 과정을 이제 연력학 과정을 소개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이 순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에 최초로 엔트로피를 수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그리스에서 이제 합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명명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엔트로피를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제2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개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닫힌 개를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역학적 개에서 보자면 닫힌 개는 어떠냐? 물체들이 내력만 받고 외부에는 그 개의 외부의 물체와는 에너지 교환이 없는 경우, 이걸 닫힌 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개는 어떤 거냐? 열린 개는 여기 외부와 어떻습니까? 내력과 외력을 같이 받아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물체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고립계가 있습니다. 고립계는 여기에 닫힌 계 중에서 외부와 입자의 교환이 없는 게, 이걸 갖다가 고립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역학적 계에서는 계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학적 계에서는 목표가 뭡니까? 물체의 위치 벡터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물체의 운동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죠. 그렇게 물체의 운동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체가 받는 힘만 다 알면 됩니다. 그 물체가 닫힌 게 있는지 열린 게 있는지 고립게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고등학교 책이나 대학교 그 책 중에서 역학 문제를 풀면서 이 물체가 고립계에 있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것은 사실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면 연력학적 계에 적용됩니다. 연력학적 계는 어떻습니까? 그 내부의 구성물질 하나하나가 뭐 어떤 힘을 받는지 이러면 신경 안 쓰는 거죠.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전체가 고립계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계에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외부와 입자교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닫힌 계라고 하면 뭐냐면 외부와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데 입자교환은 있을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닫힌 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력학적 계,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고립계에서 설명하면 우리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외부와 열과 일을 교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성 입자의 수가 바뀌지 않는 게가 고립계인데, 이 고립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고립계에서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고립계는 어떻습니까? 외부하고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변하지 않겠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자, 이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처럼 연력학적 계를 설명할 때는 고립계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거를 다 함축하는 걸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엔트로피는 만약에 상호작용을 한다면, 어떤 계가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연력학적 계가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계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립계라고 하면 그러면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 구성 입자의 교환도 없으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력학적 계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 물리에서 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3시간으로 마치고, 우리 에스크 프로페서 차 다음 시간은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